네, 안녕하세요. 북한군이 용병으로 이제 우크라 전선으로 이제 팔려가는 건데 이것을 보는 그 유럽의 관점은 뭐냐면은 딱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북한이 유럽을 침공했다. 북한이 유럽을 침공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빈정이라 그럴까 비웃장이 상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를 힘을 갑자기 키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물밑에서 지난 한 1, 2년 동안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돈만 더 부으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10중 8구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두 달 사이에 한 달 정도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9월 17일 모스크바 서쪽 380km 정도 지점의 뜨베리 폭격입니다. 이 뜨베리에 미사일과 유도폭탄과 포탄 보관창이 있는데 얼마나 이 화염이 높게 솟았는지 나사 적외선 위성에 14평방킬로미터의 대형 열원을 감지했습니다. 14평방킬로미터면은 가로 세로 4km 정도 되는 정도의 면적이에요. 그 면적에서 열원이 감지될 정도로 그런 대형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지진파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 측정기에서 그게 잡혔다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 극우 밀덕 유리 포도리카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트베리의 토포레츠 마을 부근에 포탄 창고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몽땅 폭발해서 타버렸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 국경에서. 그래서 야, 이런 말하자면 일종의 종심 타격 능력인데 서울서 부산을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어젯밤에도 또 폭격이 있었죠. 어젯밤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우크라 국경에서 한 800km 떨어진 니즈니 노보고르도에 있는 스베르들로프라는 화약을 만들 때 들어가는 화학 물질을 만드는 러시아 최대의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최대의 화약 원료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경에서 한 400km쯤 떨어지는 리페크에 있는 공군 기지 안의 포탄 미사일 보관창을 때렸습니다. 폭탄 미사일 보관창을.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는 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어젯밤에 110대가 공격해 왔는데 그중 국경에서 43대를 격추했고 리페크에서 27대를 격추했고 모스크바에서 한 대를 격추했다. 그러니까 이게 축소해서 발표하는 그 러시아 국방부 발표만 보더라도 약 30대가 격추가 안 되고 가서 떨어진 거예요. 가서 때린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누군가가 감시 정찰을 해서 거기에 좌표를 찍어줘야 된다고요. 그 좌표 찍기 정보는 누가 제공했냐? 이런 문제가 있죠. 당연히 미국이 제공했죠. 미국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나이프,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반 AI 프레임워크가 우크라 전쟁에 그냥 그 아주 깊게 관계하고 있고 그 AI는 그 전장 전체를 보고 있는 지구 전체를 보고 있는 그 AI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좌표 찍어주기입니다. 타겟 어큐지션 좌표 찍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상당히 오리발을 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오스틴도 그렇고 카터도 그런데 카터도 엊그저께 그 발언했더라고요. 그 람슈타인 그 공군기지에서 그 지금 당장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 혹은 서방이 우크라에 제공한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가 러시아 심부를 장거리 타격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이 그 중심 타격을 못하도록 지금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가지고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보시다시피 우크라 무기 가지고는 지금 중심 타격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우크라 무기의 중심 타격에 좌표 찍기는 10중 8구 미국이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리발이죠. 근데 지난 9월 6일 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그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 UDCG가 뭐였어요? Ukraine Defense Cooperation 그룹인가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그룹이다. 커뮤니케이션 그룹. UDCG가 모였는데 그때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장거리 타격을 위한 우크라이나 자체 국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무기 한 종류만으로 러시아를 패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우리 미국산 무기를 가지고 장거리 타격을 해도 전쟁 양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정책, 즉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중심을 때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정책을 고수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이게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요. 러시아한테 말하는 거지. 야, 너희 중심 좀 몇 개 다 때린다고 해서 뭐 그 에스컬레이션은 아니잖아. 그 뭐 전쟁 양상과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거 가지고는 저기 우크라이나가 때리는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뭐 지 실력으로 만들어서 때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그래 놓고 이제 우크라이나 보고는 마음대로 만들어서 실컷 때리세요. 실컷 때리세요. 이러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이 이제 유럽 국가들이 나설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세넷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넷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연장 유도 로켓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직접 개발한 거 빌카라는 건데 얘가 그 점점 지금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빌카는 이제 직경이 한 300mm, 그러니까 우리 천무 239가 239mm 아니에요. 그거보다 좀 커요. 300mm. 길이는 천무보다 훨씬 크죠. 천무는 한 4m 정도 되는데 얘는 7.6m니까 한 90% 더 긴 거예요. 길이는. 무게도 엄청 무겁죠. 923kg. 발사 차량은 BM-30 스메르치라고 이게 소련에서 만든 발사 차량인데 그걸 씁니다. 얘는 이 300mm 하나밖에 못해요. 300mm 관만 12개 꼽혀 있는 그런 발사 차량입니다. 빌카 오리지널은 이거는 이제 2016년, 2017년, 2018년 요때 개발이 됐습니다. 사거리는 70km였고요. 한도는 250kg이었고 항법은 GPS INS를 썼고요. 공산 오차는 한 10에서 15m 됩니다. 그런데 빌카 M이라는 게 최근에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사거리가 무려 120km고요. 탄두는 170kg이고요. 공산오차는 30m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120km를 날아가서 30m 공산오차 가지고 때린다라는 건 꽤 좋은 거거든요. 이런 데서 만드는 거 치고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GPS INS 컨트롤이라든지 좌표 찍어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로켓 모터 이런 건 도대체 누가 공급해 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는 Made in 우크라이나 MIU죠. 그런데 그걸로 위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스커레이딩이죠. 무슨 얘기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기술과 부품을 줘, 모듈을 줘.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개발했다라고 포장을 두를 수가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막 안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일부 모듈, 일부 부품은 국산화해 가면서 기술은 통째로 받아갔고 저는 지금 북한이 저지른 저런 짓에 의해서 영독프 이 빅4인데 유럽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빅4가 뚜껑이 열리면 이 짓 한다고 본다고요. 쟤들이 어떤 애들인데 쟤들이 세계대전만 3번을 일으킨 전범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7년 전쟁, 20세기 제1차 대전,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 다 유럽에서 일으킨 거예요. 따라서 빅4는 거긴 옛날부터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모든 웬만한 기술 및 부품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크라이나한테 야 우리가 기술 주고 부품 줄 테니까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 만들어. 그리고 너희가 공장 차려서 뚝딱거리고 조립해. 그리고 뭐 부품도 일부 뭐 우크라이나 국산화 시킬 수 있는 건 국산화 해보고 이러면서 그냥 다 밀어줄 수가 있다고요. 저는 이걸 미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MIUM. 그러니까 Made in 우크라이나 그러면 MIU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M은 위장, masquerading. 그러니까 Made in 우크라이나 위장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만들어서 쏜다는데, 그 미국이 좀 너무 안 돼서 좌표는 좀 찍어줬고,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왜 푸틴 아저씨 방방 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고서 넘어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저는 북한 용병 때문에 이 빅4가 뚜껑이 열려서 이런 그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 위장이 앞으로 본격화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유도탄을 만든다 그러면 조정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조정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꼬리 날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비행 방향 컨트롤 해주는 애죠. 이런 거 주고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줘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날아가고 있다 알려면 항법에 대한 지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성 측정이라든지 뭐 GPS라든지, 그러니까 관성 측정을 INS라 그러고요. GPS는 GPS라 그러죠. 그 중에 이제 INS가 어려워요. 관성 항법 모듈 이런 거 적당한 거 줄 수 있는 거 쓰면 줘버리면 되지. 뭐 메이커 이거 레이블 줄질해 가지고 싹 깎은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북한 때문에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빌카 로켓 같은 걸 많이 제대로 보내려면 로켓 모터가 좋아야 돼요. 로켓 모터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깡통 속에다가 로켓이라는 건 깡통 속에다가 로켓 그 추진제 채워놓고서 부질른 게 그게 로켓 모터잖아요. 근데 그 추진제 안에는 통상 산화물하고 그 다음에 연료 성분, 퓨얼이 같이 있어요. 섞어서 추진제를 쓰거든요. 그걸 성형해 가지고 그래서 걔가 잘 쫙 타가지고 뿜어져 나가게. 그래서 내부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요. 꼬다리에 라이터 점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깡통에 가장자리 쫙 둘러싸고는 그 그레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자죠. 예, 가루로 된 가루 입자 형상의 추진제가 있고요. 추진체가 아니라 추진체입니다. 프로펠런트. 그 다음 바깥으로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가 되는 그 통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뿜어져 나갈 때 방향을 잡아주는 노즐이 있죠. 이게 다 이미 진행되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추진제 기술이라든지 케이스를 경량으로 만들면서도 열을 잘 견디게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에요. 케이스가 둔탁하고 무거우면 그거 짊어지고 가는데 그냥 힘 다 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로켓들 보면 케이스가 일종의 파이버 같은 종류잖아요. 가장자리가. 그 열에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북한 용병으로 해서 빅4가 뚜껑이 열리면 이런 기술들을 일부를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막 밀어줄 수가 있다. 그럼 그 밀어주는 순간 아까도 보셨듯이 이 빌카 다연장 로켓이 갑자기 사거리가 70km에서 120km로 느는 거예요. 어떻게 늘었겠냐고. 추진제가 좋아진 거지. 그 전쟁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추진제가 갑자기 좋아졌어. 물론 탄두 무게를 좀 줄였다고 하는데 이게 뭐 탄두 무게 줄인 것만 가지고 안 됐을 수 있어요. 추진제도 개량됐을 수 있어요.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북한 때문에 뚜껑이 열려서 이미 이렇게 좀 기술이 가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오늘 기술이 가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미 확보된 좀 치명적인 장거리 타격무기 세 종류를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하나가 빌카고요. 다른 하나가 넵튠 순항 미사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름도 아주 복잡하게, 애들은 이름을 좀 그렇게 일부러 복잡하게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잘 못 발음하게. 그래야 뭐라 그러나요? 보안을 지킨다고. 아무튼 그 이름 복잡한 드론 그 세 가지인데 여기에다 서방 기술의 흔적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최근에 들어간. 그러면 이게 양산 체제가 잡혔어. 그리고 레이블이 이제 우크라에서 그게 조립이 되고 그러니까 또 부품이 일부 우크라에서 만들어지니까 레이블이 우크라로 찍혔어. 이제 돈만 들어가면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돈만 들어가면. 근데 이 셋 말고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로 위장된 신형 무기들 혹은 우크라 무기들,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무기들, 근데 장거리를 가고 치명적인 무기들, 이걸 많이 우리가 검토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정말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물고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로 위장된 그런 그 새로운 무기 양산 물고가 트일 수도 있다. 이미 기초는 다 쳐져놨으니까 그냥 거기다 돈만 부으면 되는 거거든. 이미 덴마크 같은 데서는 돈을 질렀어요. 그거 하라고. 몇백억씩. 돈만 부으면 그걸 해요. 그래서 덴마크는 미사일이든가 드론을 사가지고요. 발주를 해, 우크라 정부에. 그럼 덴마크로 납품이 되잖아요. 그걸 다시 우크라 정부에 기증해요. 지금 그런 식의 그 체제가 부분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북한 때문에 뚜껑이 열리면 그게 그냥 물고가 뻥 트이는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살벌한 겁니다, 이거.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빌카 다연장 로켓 얘기했잖아요. 이게 갑자기 성능이 막 사거리가 한 50, 60% 증가했단 말이에요. 70에서 120으로 거의 뭐 7, 80% 증가했다고요. 물론 탄도가 좀 작아지긴 했지만
넵튠 미사일도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2019년에 배치되기 시작했거든요. 배치 기준. 그때 오리지널은 사거리가 306km였고요. 오리지널은 지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배를 노리고 쏘는 거고요. 탄두는 150kg을 킬로미터라 그랬네. 죄송합니다. 길이는 5m 5, 직경은 3m 80. 뭐 그런데 이게 격침 전과가 좋죠. 모스크바하고도 이 오리지널로 격침시켰고 콘스탄틴 올레안스키일 거예요. 이것도 이거 오리지널로 격침시켰고 커뮤나도 얘로 격침시켰어요. 큰 배를 3개나 격침시켰다고요. 그런데 바로 두어 달 전에 넵튠2가 발표됐다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거리가 400으로 늘어났고요. 지대함뿐 아니라 지대지가 나왔어요. 이 지대함은요. 시커가 주로 적외선 중심입니다. 적외선이 열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으면요. 열 영상이 정확히 잡혀요. 그런데 지대지로 가는 순간 GPS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조그만 레이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시커를 탐색기를 어느 정도까지 정교하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대지 버전이 나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넵튠2를 갖고 언제든지 그걸로 깨지진 않겠지만 150km짜리니까 그거 한 10대 발 쏘면 금은 갈걸요? 그 캐르치 다리 같은 거. 그리고 넵튠3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사거리가 1474km입니다. 사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쏘면 저기 거의 거의 무르만스크에 있는 북극해까지는 안 갈 거고 저긴 충분히 가죠. 저기 흑해 전체랑 발틱시는 가죠. 바다로 치면. 땅으로 치면 우크라이나에서 쏘면 1400km 가면은 우랄 산맥까지 다 가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유럽 쪽 파트, 러시아가 이제 아시아 쪽 파트랑 유럽 쪽 파트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우랄 산맥 서쪽을 유럽 쪽 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넵튠 미사일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미사일이 바뀌려면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요. 엔진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요, 이 넵튠 이게 그 엔진 회사에서 그린 자기들이 보여주는 미사일의 형상이거든요. 잠깐 돌아가 보세요. 여기서 넵튠 발사 영상 나오지 않나? 넵튠이 실제로 발사되면 저 영상이에요. 예. 보셨죠? 저기 십자형으로 쫙 길게 날개가 나오잖아요. 이게 십자형으로 날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넵튠의 지금 추정입니다. 예. 저는 엔진 안 바꾸고는 저렇게 못한다고 봐요. 넵튠의 오리지널 엔진은 모터시티의 MS400 터보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형 엔진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체코 PBS라고 전 세계적으로 소형 터보 엔진을 잘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연구용으로 엔진 하나 수입했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거기서 수입한 건 터보팬이 아니라 터보 샤프트를 수입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재작년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요 소형 터보팬, 터보 제트, 터보 샤프트 이런 걸 잘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가 갑자기 작년 말에 우크라의 이첸코 프로그레스사와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표방을 해놓고 표방한 지 2-3달 만에 APPBS 350이라는 애를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동 개발을 했으니까 우크라도 그 엔진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우회할 수 있는 거죠. 공동 개발해서 내가 생산해서 쓰는데 이게 무슨 뭐 꼭 기술 이전도 아니고 그게 뭐 문제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출력이 상당히 큽니다. 토마호크에서 사용되는 윌리엄스 F107WR 402가 약 그 760 파운드 포스 정도 나오는데 얘가 764 파운드 포스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아요. 얘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게 아니죠. 이런 미사일 종류들에서 700-800 파운드 포스 나오면요. 웬만한 미사일 다 합니다. 심지어 철룡 같은 것도 이 클래스예요. 우리 현무3도 이 클래스고요. 우리 해성2도 이 클래스입니다. 다 이 정도 급이에요. 그걸 느닷없이 하나 신형을 확보한 거예요. 작년 말에. 아니 올해 초에. 작년 말에 불과 계약해서 올해 초에 확보해버린 거야. 이게 뭘 의미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 위장 아니에요. 이거 우크라이나제야 라고 밀어줘 버린 거야. 부품과 기술을.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까 저는
이그 빌카 그 로켓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사거리를 저렇게 연장을 하려면요, 그냥 탄도 무게만 줄여가지고는 안 돼요. 탄도 무게를 줄이면 이제 그 탄도 무게가 줄어드는 것만큼 저건 나오는데, 엔진이나 뭐 로켓 모터, 그러니까 엔진이라기보다 로켓 모터를 손을 봐야겠죠. 그래서 추진제가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사거리가 늘어났을 때 그만큼 이제 정교한 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지 항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저는 거기도 아까 그 빌카가 사거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 거에도 분명히 이 그 영독프의 이 그 유럽 국가들의 손길이 닿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기 이 넵튠이 갑자기 지금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거, 이거 엔진부터 바꾸고 시작했을 거다. 그리고 다른 것도 다 끌어넣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당연히 이런 얘기들은 지금 바깥에 오픈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오픈돼 있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토마호크에서 사용되는 엔진 체급의 신형 엔진을 우크라이나가 확보했다, 체코 회사랑 손잡고까지는 오픈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쓰이고 있다? 그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맞춰보면 이런 데 이거 넵튠에 쓰였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있죠. 예. 의문이죠. 아니 공동개발 착수 뭐 3개월, 4개월 만에 성공을 해? 그 공동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테크놀로지 제공하고 부품 제공한 거네. 그래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우회한 거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400km를 가, 뭐 1400km, 앞으로는 1400km 간다 이러면은 좌표 누가 찍어주냐? 정찰기가 가든지 위성에 가서 거기 좌표 찍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항 미사일들은요, 얘가 1400km를 가서 만약에 배를 때린다 그러면은 1400km 가려면 1시간 반쯤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 반이 걸리는 동안 배는 한 70km, 50km 갔지. 아무리 썩음썩음한 배라도 4, 50km는 가죠. 러시아 배라 그래도. 그러니까 가서 보고 없네요. 잘못 왔나 비요. 그러고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가는 동안에 데이터 링크로 지령류도 커맨드 가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감시정찰 자산이 그 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그 좌표를 얘한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고. 데이터 링크랑 감시정찰 자산이 작동을 해야 돼요. 이거 누가 할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때 전투기가 날아 따라가 들어가면서 전투기에서 연락해서 하겠다라든지, F-16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F-16이 가동되기 시작하니까 뭐 어떤 그런 방법이 있어야 이게 작동을 해요. 그런 어떤 저게 있어야.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요량이 쓰니까 이제 서방에서 이런 기술들을 밀어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북한이 저짓을 저질러 놔가지고 물꼬가 트여서 더 가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다연장 로켓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제가 넵튠을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가 얘가 팔리아니치아. 이거 적어놓고 제가 해야 되겠다. 팔리아니치아. 이게 다 베일 속에 감춰져 있어요. 주장은 뭐 사거리가 한 2, 300km 간다고 하는데, 이거 10중 8구 아까 보신 저기 그 PBS 엔진 쓰고 있다고요. 신형 엔진. 저런 엔진 쓰는데 왜 2, 300km만 가? 1000km 안팎까지. 일단 날개도 크구만. 탄도 무게 주장은 뭐 50kg라 그러는데, 저 정도 엔진 써가지고 토마호크급 엔진인데 50kg 탄도 무게 달어? 그럴 리가 없죠. 최소 200kg 이상 400kg, 500kg까지 가죠. 탄도 무게가. 이 엔진 자체가 토마호크 엔진의 그 체급에 해당하는 AI PBS 350이에요. 764.35 파운드라고요. 파운드 포스라고요. 출력이. 그럼 우리나라 현무3, 해성2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토마호크랑 같아요, 저게. 그리고 그러니까 타우러스에서 쓰는 엔진하고도 큰 차이가 없는 성격의 엔진이 상당히 큰 엔진이라고요. 저런 걸 써가지고 앞에 탄두가 50kg, 지금 장난 아니야? 다 뺑기치는 소리죠. 이거 절대로 작지 않다. 날개가 굉장히 커요. 예. 이 날개가 커놓으면 이런 식의 막 비행기 같이 생겨서 날개가 크면 이거
좀 미사일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사일이죠. 이제 자폭 드론인데 미사일이죠, 사실은. 예. 그 날개가 이렇게 크면 비행 거리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좀 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 큰 거 잘 만드는 그 제안하고 있는 데가 지금 앤드릴, 그 미국 국방부가 제일 이뻐하는 그 벤처 기업 중에 하나죠. 앤드릴에서 바라쿠다 그 드론 미사일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그것도 이렇게 날개가 커요. 바라쿠다 드론 미사일도 여기서 지금 보시듯이 예, 날개가 큽니다. 이건 바라쿠다에서 만든 홍보 영상에 꼭 비행기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날개 커요. 바라쿠다도. 그래서 이제 세 개 다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벤 호지스 전 나토 육군 사령관인데 뭐 오늘은 좀 총기가 같더라고. 이건 뭐냐면 어쩌면 미국과 한국이 지금 손잡고서 좀 뭐 휴전선에서 북한을 좀 압박을 해야 북한이 뭐 그 저기 뭐야 그 러시아에 무기 지원하고 사람 병력 지원하는 걸 좀 덜하지 않겠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뭔 소리래?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데인데 우리가 그걸 압박해. 그러지 말고 그냥 보내라 그러고 그 대신에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뭐 더 지원하든지 지금 말한 대로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 위장으로 팍 풀어버려라. 지금 풀고 있다 이미.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차라리 휴전선에서 압박을 올리는 게 아니라 유럽이 그렇게 풀으면 매도 같이 맞으면 낫다고 유럽이 풀었는데 지금 유럽이 우크라 무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대포 공장이 잘 안 돌아가서 뭐 탱크 공장이 탱크 대포 말고도요. 지금 봤잖아요. 그 팔리아니치안가 뭔가 저기 드론 그다음에 그 엔진 같은 거 써가지고 그 드론 만들고 그것도 유럽이 우크라이나한테 돈을 주고 납품을 받아서 다시 우크라이나를 주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아무튼 우크라이나한테 돈 줘서 많이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넵튠 많이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발키 많이 만들게 하고 유럽이 지금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우크라이나가 그 체제가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해라 이거지. 미국도 조금 더 하고 그러면 한국이 무기 좀 더 지원하는 거 생각 좀 해볼 수 있지. 근데 그런 건 안 움직이고 한국만 무기 지원해. 심지어는 그것도 아니고 한국이 여기서 휴전선에서 압력을 높여. 난 그거 보고 아이고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안목이 유럽 중심으로 저렇게 좁게 그 쫌팽이 같이 사냐. 나 그래서 벤 호지스 좋아했었는데 이제 정내미가 다 떨어지더라고. 한번 보세요. 벤 호지스 괜찮은 아저씨인데 영 판단력이 영 마탱이가 갔어. But this would be a time wher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remind North Korea that there's a very large, potent South Korean force with a large American contingent in South Korea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doesn't feel like they can just take everything they have and give it to Russia.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얘기 뭐냐면 휴전선에서 좀 북한 좀 압박해달라 이 소리인데 여기가 어떤 데인데 황당한 소리 하고 있어. 여기 평양 애들은 푸틴보다 더 위험한 애들인데 한 100배. 잃을 게 더 많고 생명을 애들은 진짜로 집단적으로 걸고 있으니까 모스크바에 가면 생명 건 놈이 푸틴이랑 푸틴 주위에 한두 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평양은 생명 건 놈들이 1000명은 될 거라고. 혹은 안 걸려 있는데 지는 생명을 걸었다고 착각하는 놈들이 10,000명은 될 거라고요. 훨씬 더 위험한 애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하러 긴장을 높여?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 위장이라고 표현했던 그 방법을 아직 유럽이 전력 투구로 안 하고 있어요.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런 걸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걸 전력 투구를 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흉악한 무기 많이 만든다고. 메이드 인 우크라이나 위장을 좀 유럽이 물꼬를 터야지. 뭐 어디 저기 극동에서 이상한 참 그 얼굴에 버진 핀 생생 고른 애들이 유럽을 침공하겠다고 저기 몰려오는데 그렇게 그 치욕을 당하고 유럽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유럽인가? 다 나가 뒤진 거지. 아니 어느 호주시 아저씨 오늘 영총기가 그래. 근데 또 한국계 이정민 박사라고 있거든요. 카네기 재단 연구원. 이 양반은 평소에 백모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예, 아주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예, 제가 좀 한 2분 되는데 이건 한번 쭉 들어보세요. 제가 중간중간 끊으면서 좀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I would say it's more of the meeting of minds for intrinsically their own interests. They're united by their common hatred of America and the West. They also have other interests because, from Russia's perspective, they want to make sure that China is on board, but Russia doesn't want to play second fiddle to China all the time. So they want some type of an outlet so that Russia can tell the Chinese, look, I know that you have a much larger economy than mine and you have a huge global presence, but I assure you that with my strategic weapons and the fact that I have close ties with Iran and North Korea, I can basically make life difficult for you on the edges. And from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러시아가 북한이랑 저렇게 밀착을 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무기와 그리고 이제 그 군대를 지원받게 하는 거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푸틴이 뭐 말하자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망가지고 나서도 몸성이 자기 몸을 간직할 수 있다면 지금 푸틴의 머릿속에서는 이거 가지면 중국을 좀 이렇게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자, 또 보죠. China's perspective, North Korea is their biggest, I guess, and only, I guess, patron in Northeast Asia in that sense. And the trade, the military assistance, everything. The DPRK is so dependent on China. 예, 여기서 이제 빠진 문장이 뭐냐면 저는 그걸 아까 번역에 넣었는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버퍼로서 조금 이따 다른 데서 나오는데 그건 제가 번역을 안 했어요. 버퍼로서 북한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자, 이제 김정은의 관점 혹은 평양의 관점을 보죠. Now, from Kim Jong-un's perspective, he wants to lessen his dependence on China and run into Putin's arms. And so you have these four very different countries. Russia, which is a post-Soviet autocracy. China, run by the CCP, one-party dictatorship by Xi Jinping. North Korea family mafia dynasty / communist mafia state. And then you have Iran, which is basically a theocracy backed up by the Revolutionary Guards. So there is a common interest of hatred against the West and America and some type of strategic alignment. This is not an alliance.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Strategic Alignment. 그러니까 뭐 정렬, 바퀴 정렬인데 우리 지금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야합이다. 전략적 야합이지 동맹이 아니다. It is not long term. And the most important glue that should hold them together, which is absent, is trust. None of these four countries trusts each other. And that I think is what would undo the so-called super Eurasian alignment over the next, let's say, 4 or 5. 네. 이걸 지금 슈퍼 유라시아 야합이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슈퍼 유라시안 얼라이먼트 중러부기를 이 전체주의 코드를 이 전체주의 코드 중에 어떤 나라도 다른 어떤 나라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약점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몇 년 안에 해체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정민 박사는 전 이 사람 모르는데 한국계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지 발음이 좀 네이티브에 가깝죠. 예, 아주 스마트하더라고요. 예, 카네기 재단의 연구원이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얼굴 봤어요.